미 육군은 허쉬의 새로운 비상용 초콜릿에 대한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무게, 칼로리, 내열성, 그리고 실제 규격서에 명시된 항목으로 맛이 삶은 감자보다 약간만 나으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야전 식량 D형2다. 야전 식량 D형은 규격에 정확히 맞게 제작되었다. 허쉬의 수석 화학자 샘 힌클은 초콜릿, 귀리 가루, 탈지 분유를 반죽한 재료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밀도가 너무 높아 틀에 부어 성형할 수 없었고 오직 눌러서 압착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섭씨 약 49도의 열에도 견뎌냈다. 약 113g 안에 600kcal를 담았다. 설명서에는 30분에 걸쳐 먹으라고 적혀 있었다. 풍부한 맛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 빠르게 씹어 먹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이것을 히틀러의 비밀병기라고 불렀다. 전술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소화기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다. 이가 약한 병사들은 먹기도 전에 칼로 얇게 저며내야 했다. 대부분은 그냥 포기했다. 야전 식량 D형의 흔한 운명은 민간인이나 자신이 무엇을 받는지 아직 모르는 연합군 병사들에게 넘겨지는 것이었다. 허쉬는 종전 무렵까지 약 30억 개의 발을 생산했다. 그중 상당수는 자신이 무엇을 손에 쥔 건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반은 기능했다. 병사들을 살아있게 했다. 그러나 아껴두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선뜻 열 수가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만 먹히는 식량은 규격서가 결코 측정하지 못한 무언가에서 이미 실패한 것이다. B형 식량 은작은 타원형 비스킷이 담긴 3배 주머니 3개였다. 한 주머니에 약 225g씩, 하루 3끼, 한 끼에 하나씩. 이 개념은 1904년에서 1905년 사이의 러일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건빵인 칸판이 야전 취사장으로부터 차단된 병사들을 위한 휴대용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처음 등장했다. 그 논리는 대륙 전역 10년을 관통하며 유지되었다. 비스킷으로 버티고 현지 조달로 나머지를 채운다는 방식으로. 태평양에는 조달할 것이 없었다. 미국 함대가 모든 보급선을 차단해버렸다. B형 식량, 장교의 직접 명령이 있어야만 개봉할 수 있었던 비상사태가 더 이상 일시적인 것이 아닌 섬들에서 하루치 전체 식량이 되어버렸다. 딱딱한 비스킷 3주머니, 장교 허가가 필요하다는 규정은 그 규정이 만들어진 상황이 사라진 뒤에도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24시간 식량, 밀랍 처리된 판지 상자에 담겨왔다. 고기 블록, 오트밀 블록, 홍차, 설탕, 드롭 사탕, 초콜릿, 그리고 비스킷. 박물관 기록에 따르면 비스킷은 하룻밤 동안 물에 불려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나와 있다. 하룻밤, 물 그릇, 새벽 전에 이동하지 않는 부대, 이탈리아에서도 노르망디에서도 북아프리카에서도 그 어떤 조건도 안정적으로 충족될 수 없었다. 미리 불려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비스킷은 결국 딱딱한 채로 먹히거나 아예 먹히지 않았다. 상자는 잘 정돈되고 효율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안에는 먹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것들로 가득했다. 그 준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세 나라의 군대, 3가지 원칙, 같은 결과, 패턴은 이미 확립되었다. 다음 세 나라는 그 패턴을 깨지 못했다. 다만 더욱 냉혹하게 다듬었을 뿐이다. 할브아이제른의 포르치온, 독일군의 반철 전투 식량, 이름 그대로였다. 완전 비상 비축량의 절반, 건빵과 고기 통조림 하나, 그것뿐이었다. 병사는 항상 이것을 지니고 다녀야 했으며 지휘관의 직접 명령 없이는 개봉할 수 없었다. 독일 국방부는 굴라시 카논의 이동식 야전 취사차를 따뜻한 식사의 주된 공급원으로 삼고 철 전투 식량은 엄격한 예외 상황에서만 쓰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그 논리는 1939년 폴란드에서는 타당했다. 1942년 동부전선에서 보급 종대가 전선보다 수백 킬로미터 뒤에 처지게 되었을 때 예외가 일상이 되었다. 건빵과 차가운 통조림 고기, 불도 없고 변화도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설명도 없었다. 시스템은 식량을 개정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먹고 있는 병사가 바로 서류에는 기록되지 않은 변수였다. 캐나다군의 비상식량, 영국 군사 원칙에서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었다. 콘비프, 딱딱한 비스킷, 홍차, 설탕, 그리고 보브릴 큐브. 역시나 장교 명령 없이는 개봉 불가. 역시나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되었다. 보브릴은 압축되고 상온에서 오래 보관되어
보급 계획표상으로는 이상적이었지만 실제로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식품이었다. 콘비프, 영연방의 모든 전투 식량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있던 통조림 염장 쇠고기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여러 해 동안 나쁜 평판을 쌓아왔다. 1943년이 되자 몇 주 동안 이것만 먹어온 병사들은 일부 기록에 따르면 통조림을 하나 더 여는 것에 대한 신체적 거부 반응에 가까운 것을 보이게 되었다. 허가를 기다려라, 그러면 먹어라 라는 절차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관료적 층위를 굶주림 위에 덧씌웠다. K. 레이션은 생리학자 앤설 키스의 작품으로 1941년에 공수강습 전투식량으로 설계되었다. 세 개의 작은 상자로 구성되어 한 끼에 하나씩 쓰도록 되었으며 각각의 크기는 낙하산병의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았다. 공식 문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최대 이틀에서 사흘. 그러나 노르망디에서, 태평양에서, 이탈리아에서 야전 취사반이 작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병사들은 K레이션만으로 10나흘, 20하루, 심지어 한 달을 버텼다. 당시 육군 보고서들은 수용도, 병사들이 얼마나 기꺼이 식량을 소비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공식적으로 추적했다. 그 수치는 첫째 주 이후 급격히 떨어지더니 계속 하락했다. 육군은 너무나 소형으로 너무나 손쉽게 보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버린 나머지 군수체계는 그것을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할 이유를 끝내 찾지 못했다. 보급체계에는 편히,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현장의 병사들 몫이었다. 세 가지 식량, 세 나라 군대, 제각기 이름에 비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단 하나도 비상시에만 쓰이지 않았다. 이름은 비상, 사용은 상시, 다음 세 가지는 더 나아갔다. 첫 입을 베어 물기도 전에 형식 그 자체가 문제였다. A형 식량은 일본군 체계에서 B형 식량보다 한 단계 위에 있었다. 쌀 약 800g, 작은 고기 혹은 생선 통조림, 약간의 미소와 설탕, 딱딱한 비스킷 세 주머니와 비교하면 풍족해 보였다. 쌀은 어떤 서양군 식량 담당자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본 병사들에게 심리적 기반이 되었다. 단순한 칼로리 공급원이 아니라 먹는다는 것의 기본값이었다. 그 이점은 실제했고 쌀이 있는 한 유효했다. 태평양의 열대 주둔지에서는 비축 자체가 첫 번째로 무너졌다. 쌀은 습기를 흡수해 상했다. 통조림은 열기에 부식되었다. 보급 계획표 위에서는 커 보이던 A형 식량과 B형 식량의 격차가 실제 내용물이 먹을 수 없게 되자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위계는 서류 위에 존재했다. 현장에서는 두 등급 모두 같은 지점으로 무너졌다. 취사용구 식량 48시간분은 24시간 식량에 앞서 사용된 영국군 식량이었다. 더 크고 무거웠으며 많은 양 곧 더 나은 영양을 뜻한다는 전제 위에 만들어졌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영국 육군 기록은 유달리 직접적인 표현으로 그 문제를 문서화했다.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영양 대비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다. 보병은 모든 무게를 자신의 몸으로 감당했고 그 값어치를 못하는 무게는 하나하나 이동 속도를 늦추고 지구력을 갉아먹고 결국 버려졌다. 48시간 식량 은사후 보고서에서도 병사들의 불만 속에서도 아니라 단순한 군수 계산에서 패배했다. 무게에 비해 가치가 없었다. 영국군은 전쟁 중반에 24시간 식량으로 교체했다. 더 작고 가벼웠지만 여전히 준비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같은 딱딱한 비스킷을 담고 있었다.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또 다른 문제에 약간 더 간편한 버전을 낳았다. 아이제른의 포르치온, 독일 국방군의 완전철 전투 식량은 비교하면 그나마 합리적으로 보였다. 건빵, 고기 통조림, 야채절임, 분쇄 커피, 소금, 하루치 분량, 대부분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비상식량 세트였다. 분쇄 커피는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불을 피우면 포병의 조준을 받거나 저격수에게 노출되던 동부전선의 겨울에 그 커피는 기능 없는 무게에 불과했다. 고기 통조림, 플라이시 콘세르베, 은 전쟁 내내 품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상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다. 유일하게 가능한 방식인 차가운 상태로 먹기에 극히 불쾌하다는 불만이었다. 모든 구성 요소는 존재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합쳐놓으면 병사가 내키지 않아 마지못해 열고 식욕 없이 먹어야 하는 무언가가 되었다. 48시간 식량은 이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교체된 유일한 것이었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나는 교체되었다.
나머지는 유지된 채 사용되었고 규모가 확장되었다. 다음 세 가지는 조용히 실패하지 않았다. 대규모로 실패했다. 초기 시 레이션은 1938년에서 1940년 사이에 개발된 미군 표준 개인 전투 식량이었다. 한 끼에 금속 통조림 2개, 고기 구성품과 빵 구성품으로 나뉘며 하루 약 3,000kcal. 서류상으로는 미군이 지급한 선택지 중 가장 완전한 것이었다. K-레이션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훨씬 무거웠다. 북아프리카나 섬 지형을 도보로 이동하는 병사가 그 무게를 모든 킬로미터에 걸쳐 짊어지고 다녀야 했지만 만족도나 다양성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이점이 없었다. 태평양과 지중해에서 나온 육군 보고서들은 동일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단조로운 고기 식단, 가끔이 아니라 여러 전선에 걸쳐 공식적으로 반복 기록된 결론으로서 메뉴는 좁은 범위 안에서 순환하다가 다시 순환했다. 몇 주 동안 초기 시 레이션, 맘먹어온 병사들은 다음 통조림을 여는 행위에는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고 했다. 열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으니 육군은 이를 폐기하지 않았다. 경량 작전을 위한 K-레이션, 열대 환경을 위한 정글 레이션, 고지대를 위한 산악 레이션을 병행 개발하면서 초기 시 레이션은 계속 보급되고 계속 아무런 기대 없이 먹혔다. 일본군의 갈색 종이 야전 식량은 대부분의 연합군 정보 문서에서 공식 명칭이 없었다. 그저 묘사만 있었다. 압착된 밀보리 케이크, 약간의 설탕, 건어물, 그리고 우메보시, 매실 절임이었다. 우메보시에는 실용적인 논리가 있었다. 산도와 염분이 방부제 역할을 하고 딱딱하고 건조한 케이크를 씹을 때 침 분비를 촉진했다. 그 논리 자체는 타당했다. 문제는 결과물이었다. 염분 함량이 너무 높아 충분한 식수 없이는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켰다. 건어물은 여기에 또 하나의 농축된 염분층을 더했다. 압착 케이크는 씹는 데 상당한 힘이 필요할 만큼 단단했다. 각 구성 요소에는 존재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합쳐놓으면 단순히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데 그치지 않고 병사들이 가지지 못한 노력과 수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식량이 탄생했다. 부족한 식량이 아니었다. 먹는 것 자체에 대가가 따르는 식량이었다. D-Day 돌격 식량 폐가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했다. 다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는 상륙작전 첫날을 위한 24시간 생존 식량, 홍차 비스킷, 오트밀 블록, 약간의 초콜릿, 드롭 사탕, 작은 통조림들, 하루를 약속했고 1944년 6월 6일에는 그 약속을 지켰다. 문제는 첫날이 사흘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보다 더 길어지면서 찾아왔다. 노르망디 교두보가 군수 체계가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압박 속에서 버텼기 때문이다. 돌격 식량을 들고 상륙한 병사들은 설계된 24시간을 훌쩍 넘겨서도 그 구성품들을 꺼내 먹고 있었다. 생존 가능성의 절대 최소치로 설계된 식량에는 여유가 없다. 일정이 연장된 순간 처음부터 없었던 그 여유가 모두가 느끼는 부족함이 되었다. 하루를 위해 설계되었다. 여러 날 동안 사용되었다. 그 계산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치로 만들어져 며칠에 걸쳐 늘려 쓴 식량. 다음 세 가지는 특정 조건에 맞게 설계되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한 번도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복합 식량팩, 캐나다군의 콤포레이션은 단체용 포맷이었다. 통조림, 포장식품, 홍차, 설탕, 담배, 초콜릿이 담긴 나무 상자 하나로 여러 명이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도록 계산되었다. 보급 관점에서 논리는 명쾌했다. 개별 포장수를 줄이고 배분이 단순하며 차량 수송이 용이했다. 문제는 상자가 실제 야전 부대에 도착하는 순간 시작되었다. 분대가 사상자를 냈어도 식량은 여전히 원래 인원수에 맞게 준비되어 있었다. 부대 일부가 분리되거나 전방에 파견되면 배분이 무너졌다. 상자는 수송수단을 필요로 했는데 보병 작전 중에 식량만을 위한 수송수단은 결코 여유 있게 배정되지 않았다. 상자 안에서 식단 순환은 좁았다. 콤비프는 병사들이 예상조차 지루함을 넘어선 무언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만한 일관성으로 되돌아왔다. 콤포레이션으로 몇 주를 보낸 영연방 병사들의 기록에는 또 하나의 통조림 쇠고기 냄새가 진정으로 불쾌한 신체적 경험이었다고 묘사되어 있다. 허기도 아니고 불평도 아닌 자동적으로 굳어버린 혐오감에 가까운 것으로 육군은 그래도 이 포맷을 유지했다. 보급 장부상에서는 잘 작동했고 검토되는 것은 보급 장부였으니까. 정글 레이션은
실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으로 시작되었다. 미군의 표준 전투 식량은 열대 습기와 열기를 제대로 버티지 못했다. 통조림은 녹슬고 포장은 망가지고 태평양 섬작전에서 요구되는 장거리 도보 이동에는 무게가 가혹했다. 정글 레이션은 더 가볍고 더 소형이고 방습 성능이 뛰어나도록 설계되었다. 초기 버전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다 생산 경제학이 개입했다. 조달 부서가 규격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면서 가벼운 대안 대신 무거운 통조림 구성품이 채택되었다. 시 레이션, 보다 가벼워야 했던 식량은 꾸준히 무거워져 결국 그 차이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육군 자체 지표인 수용도는 증가하는 무게와 나란히 하락했다. 육군은 1943년에 정글 레이션을 폐기했다. 그 결정 자체가 하나의 기록이다. 위험해서가 아니고 질병을 유발해서가 아니라 대체하려 했던 문제와 구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폐기된 식량, 일본군 낙하산 부대 식량, 참깨와 건조 첨가물, 농축식품 추출물이 들어간 압착살보리 웨이퍼, 은 좁은 작전 상황을 위해 존재했다. 일본의 공수작전은 드물었고 대부분 1941년에서 1942년 사이에 집중되었으며 이 식량은 바로 그 상황을 위해 만들어졌다. 적진 후방에 낙하하고 고립되어 자신이 짊어진 것에 의지해 살아남는 병사를 위한 것이었다. 웨이퍼 형식은 최소 부피의 최대 에너지를 압축했다. 압축할 수 없었던 것은 식사의 심리적 기능이었다. 어떤 구성 요소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한 끼 식사와 닮지 않았다. 그 양으로는 먹었다는 감각이 생기지 않았다. 열대 환경에서 충분한 수분 없이 섭취한 농축 추출물은 갈증을 심화시켰다. 병사는 이 식량을 먹는 것이 아니었다.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알약을 복용하듯 자신에게 투여하는 것이었다. 일본 공수부대는 규모가 작았고 작전은 짧았다. 이 식량을 지참한 병사들 대부분은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사용한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했다. 영양가는 전혀 무관한 이유로 특정 조건에 맞게 특화되었지만 그 조건이 설계와 맞아떨어진 경우는 드물었다. 마지막 세 가지에는 그런 변명조차 없었다. 작전상의 변명도 없었다. 잘못 읽은 지형도 없었다. 마지막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다. 처음부터 명백했어야 할 것들에서 14인용 식량, 은 개인용, 24시간 식량과 완전한 야전 취사장 사이에 위치한 영국군의 단체용 포맷이었다. 통조림, 비스킷, 홍차, 설탕, 포장식품이 담긴 큰 상자 하나로 14명의 병사를 위해 계산되었다. 14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고 그 정확성이 바로 문제였다. 14명은 계획상의 숫자이지 전장의 숫자가 아니다. 부대는 사상자를 내고 정찰을 위해 분산되고 분대가 다른 진지로 파견되었다. 상자는 조정되지 않았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인원수에 맞게 도착했고 이동을 위해 수송수단을 필요로 했으며 보병 부대가 도보로 이동할 때면 즉 야전에서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 내용물은 영국군의 표준 식단 순환이었다. 통조림 고기, 딱딱한 비스킷, 홍차, 24시간 식량, 에도, 콤포레이션 에도, 영국군이 지급한 모든 포맷에도 등장하는 같은 구성품들, 14인분으로 늘어나면서 단조로움도 함께 늘어났다. 상자는 서류 위에 존재하는 군수 문제를 해결했다. 현장에서는 다른 문제를 만들어냈다. 움직일 수 없고 융통성이 없으며 모두가 이미 무관심하게 먹는 법을 배운 식량으로 가득 찬 산악 레이션, 은 고도와 추위를 해결하려는 미군의 시도였다. 더 높은 열량 밀도, 더 넓은 구성품 범위로 표준 식량이 부족한 알프스 및 동계 작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개념은 옳았다. 실행에는 조리가 필요한 구성품들이 포함되었다. 반대편 능선의 누군가에게 위치를 노출시키는 불을 피울 수 없는 산악 작전에서 연료는 짊어져야 할 무게이므로 제한적이고 수직 등반 후 휴식 지점에 도착한 병사는 준비를 위한 체력도 장비도 없는 상황에서 가야 할 필요는 사소한 단서가 아니다. 치명적인 단서다. 야전 보고서는 빠르고 일관되었다. 육군은 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산악 레이션을 폐기했다. 설계된 조건에서 먹을 수 없는 식량은 식량이 아니다. 그것은 화물이다. 압착식량, 일본군의 농축건조 야전식량팩, 은 일본군 전체 보급체계의 논리가 그 결론에 도달하는 지점이다. 최소한의 크기와 무게로 압착된 건조 곡물과 단백질 농축물, 조리 불필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음식과도 닮지 않은 것. 이 개념은
1904년 첫 건빵 주머니 이후 한 방향으로 움직여온 하나의 군사 원칙이 도달한 종착점이었다. 줄이고 압축하고 없애라.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고립된 주둔지의 일본 병사들은 열대의 열기 속에서 충분한 수분 없이 농축 건조물을 섭취했다. 식량이 막아야 했던 기아 위에 탈수와 소화장애를 더하면서 시스템은 인간을 방정식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되어 있었다. 18가지 식량, 5나라 군대, 18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 같은 문제, 그리고 모든 경우에서 해법은 그것을 만들어낸 시스템에는 작동했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했던 사람에게는 실패했다. 군수가 이겼다. 언제나 그렇듯이 병사는 주어진 것을 먹었거나 아예 먹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아무도 보급 계획표를 갱신하지 않았다.